400년 전 세명대사의 마지막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왜 이 기록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조차 언급을 꺼리는 세명대사의 이 예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명은 한 구절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을 흔들 것이다. 2025년 상반기 그 구절이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이름조차 없던 인물이 전국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는 묘사, 그 장면을 글은 400년 전 예언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공개되는 세명대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신다면 이미 시작된 국가적 대변화에 준비되지 못한 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명이 예언한 숨겨진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표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명대사의 예언이 2025년을 가리키는 이유는 그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을 가져온 영웅이었자 1592년 평양이 함락되었을 때 세명대사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63세였던 그는 2,000명의 승려들을 모아 평양 파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려들은 전쟁에 맞서는 군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패배보다 더욱 위험한 적이다. 승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는 승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명은 군사훈련과 영적 수행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승려들과 함께 기도하고 명상했으며 낮에는 전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훈련법은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달 후, 세명의 승경들은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수비가 약한 밤에 북쪽 성벽으로 접근했습니다. 세명은 마치 적의 마음을 읽은 듯 일본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승려들을 5그룹으로 나누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본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승려들이 실제보다 훨씬 많다고 착각했습니다. 세명은 이런 심리적 전술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그가 손에 든 부채를 휘두를 때마다 승려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2,000명의 일본 병사들을 물리쳤음에도 3명의 부들은 단 1명의 승려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군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장군들조차 이 승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았다라고 당시 기록은 절합니다. 평양 파란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세명대사를 신비한 힘에 가진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승려에서 그는 민족의 상징으로 간부했습니다. 한 농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명대사가 지나다른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용기가 생겼다. 그래 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세명을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정에서 가정으로 전해졌고 그의 지혜와 용기에 관한 이야기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 전략가, 그리고 예지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명의 진정한 유산은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예언적 능력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의 예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명대사는 어떻게 전쟁 영웅에서 강력한 외교관으로 변모했을까요? 그의 힘은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 깊은 전략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 이후 그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전투에서의 승리는 세명대사의 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명대사는 전장을 떠나 더욱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적의 신장부였습니다. 1593년 초, 일본과 명나라 사이의 비밀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를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명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생포로 잠입했습니다. 스님, 그곳은 죽음의 함정입니다. 측근들이 만류했지만 세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한 몸이 썩어 민족이 산다면 그보다 값진 죽음이 어디 있겠소? 세명은 자신을 일본에 항복한 숙녀로 위장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일본군 지휘부에 들어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심리학적 통찰력을 활용했습니다. 일본 장군들 사이에서 세명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토 기요마사에게는 고니시 유키나다다 명나라와 별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고니스에게는 가토가 그를 배신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이런 교묘한 심리전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마치 독을 뿌리는 사람 같았다. 일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의심의 씨앗이 자랐다. 일본 장군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명나라와의 협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들에게 일본의 진짜 의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고 명나라에게는 북부만 주겠다는 제안이 거짓임을 밝혔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세명의 정체가 의심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일본 감사들이 그의 거처를 수색했습니다. 세명은 침착하게 명상 중이었고 그의 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세명의 활약으로 협상은 결국 가결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일본과의 어떠한 영토 분할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영토 보절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세명 대사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400년 전에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한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소생포에서의 임무를 마친 후 세명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일본군 지휘부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취조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일본군의 주요 작전 계획을 미리 알아내고 조선군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군이 남해안 기습 공격을 계획했을 때 세명의 정보로 조선 수군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우리 편이었다. 마치 적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세명의 활약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칼을 든 영웅이 아니었지만 민족의 운명을 지킨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켰고 민족의 미래를 보존했습니다. 세명의 비밀 활동은 오랫동안 역사 기록에서 숨겨져 왔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처럼 그의 업적 중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2025년 우리는 그의 진정한 유산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세명 대사의 전투 기술과 외교 능력은 탁월했지만 그를 진정한 전설로 만든 것은 그의 신비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적과 아군 모두가 그를 단순한 인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날까지도 그 비밀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생포에서의 임무 중 세명은 일본 장군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아름다운 강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지휘관들은 자신들만 아는 비밀 메시지를 강풍에 숨겨두었습니다. 특수 잉크로 쓰여진 글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세명은 갑자기 병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병풍에 쓰인 조선 남부 점령 후 명나라와 북부 분할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장군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가 볼 수 없는 글자를 읽었을까요? 가토 기요마사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우리의 모든 비밀이 그에게는 투명한 유리처럼 보였다. 이 사건 이후 일본군은 세명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출로 만든 미폐된 방에 가두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그 방은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일본 병사들은 얼음같이 차가운 공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세명은 평온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은 서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방을 지키던 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호흡에서 흰 안개가 피어올랐다. 한여름인데도 방 안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이 신비한 현상은 일본군 사이에서 세명의 냉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죽음의 기운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자연의 원소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죠.
가장 놀라운 일은 도쿠가와 이에스와의 만남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쿠가와는 후에 일본의 슈군이 된 강력한 바임이었습니다. 그는 3명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보길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쿠가와는 3명을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춰보시오. 3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가 진짜 승려인지 아니면 조선의 스파이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아들이 병에서 회복될지 걱정하고 있자 도쿠가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그날 아침에 도착한 비밀 전령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3명이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 도쿠가와는 3명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승려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보는 사람이다. 놀랍게도 3명을 만난 후 도쿠가와의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3명이 떠나기 전 도쿠가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3명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뿐입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 덕분에 3명은 적대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본 장군들은 그의 영적인 눈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3명을 해치는 것이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3명의 명성은 전선 양측에 퍼졌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그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자 그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3명의 이런 신비한 능력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다양한 역사 기록에서 유사한 증언들이 발견됩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 마음을 읽는 힘, 자연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3명은 어떻게 이런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했을까요? 그의 다음 임무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조선인 포로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명대사의 신비한 능력은 단순한 전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지혜를 민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597년, 3명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에 자원했습니다. 바로 일본으로 건너와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약 3,000명의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일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기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쿠가와의 이전 만남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3명은 출발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명이 교토에 도착했을 때 도쿠가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공식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서도 어떤 조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대화만 있었을 뿐입니다. 3명은 도쿠가와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자 당신이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도쿠가와는 놀랐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슈군이 되기 전이었고 그의 정치적 야망은 비밀이었습니다. 3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듯이 이 포로들의 운명도 고향으로 돌아다른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통치를 축복받게 할 것입니다. 3명의 말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도쿠가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전집합니다. 포로들에 돌려보내겠습니다. 단 한 벌의 대화로 3명은 3,0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칼이나 군대 없이 오직 그의 존재와 말의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포로 소환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가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포로들은 3명 대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일본에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솥밤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귀한 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명 대사가 우리가 갇혀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마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명의 외교적 승리는 군사적 승리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목숨을 잃지만 그의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목숨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3명이 말의 전사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포로들의 기원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3명의 외교적 능력에 감탄했고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 조정 대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명 대살은 칼 없이 전쟁을 이겼다. 그의 지혜는 1000개의 군대보다 강하다. 가족들이 제외하는 모습은 전쟁으로 지친 나라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다시 만나고 남편들이 아내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연결이 복원되었습니다. 3명은 귀국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3명에게 외교는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의 무기였고 어둠에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3명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쟁 영웅보다는 평화의 수호자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지와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후 그는 주요한 산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예언, 40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이 귀환한 후 3명 대살은 더 이상 공적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76세의 나이에 그는 금강산 깊은 곳에 있는 암자로 은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소수의 제자들만 만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은 깊은 영상과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3명은 이 시기에 많은 시간을 묵상에 잠겨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며칠 동안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마치 먼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3명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계고 어두운 여정을 보았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수치가 교차하는 길이었다. 3명은 조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가오는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는 미래에 대한 풍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큰 시련에 겪을 것이다. 외세의 침략, 분열, 그리고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3명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그의 생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1601년 봄,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말은 강력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400년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이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어둠과 비애, 고통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새 이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400년 후 2025년이 되면 민족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 시기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3명은 가장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볼 수 없다. 미래가 안개에 가려져 있다. 이는 경고이자 희망이다. 이 말을 마친 후 3명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과 함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암자 주변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하늘이 위대한 영혼을 맞이하는 푸시라고 믿었습니다. 3명의 예언은 처음에는 널리 알려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비밀리에 보존했고 그의 예언은 은밀하게 전해내려왔습니다. 1910년 일본 강점기, 1950년 한국 전쟁, 그리고 분달의 아픔까지 3명이 예견한 어둠의 시간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예언한 바로 그 해,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김민수는 최근 발견된 고문서를 통해 3명의 예언을 재조명했습니다. 3명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가 예견한 400년의 시간이 정확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실현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3명이 말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예견한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그는 2025년 이후를 볼 수 없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중대한 선택의 시간에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바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명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남긴 것입니다. 세명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가 말한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영적, 문화적 방향을 바꿀 인물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세명의 오래된 예언이 현실이 된 2025년에 우리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볼 수 없다는 말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는 경고인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세명 대사의 예언이 가리킨 바로 이 해, 2025년, 우리는 지금 그가 말한 대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후,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면 세명이 예견한 어둠의 시기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의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해조선이라 부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출산율은 0.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50년 안에 인구의 절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분열 또한 심각합니다. 여야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며 세대 간, 지역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사회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많은 이들이 이것이 바로 세명이 말한 어둠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폭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나라가 깊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세명 대사의 예언에서 언급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문서 연구가 박정호 교수는 최근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명 대사는 단순히 예언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실현되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명은 자신의 죽음 전에 특별한 제자 그룹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수호자라 불렸고 400년 동안 비밀리에 그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파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수호자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문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명의 비전을 지키는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특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영적 전품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선택된 자를 찾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명 대사는 400년 후에 태어날 특별한 여운을 이겨냈습니다.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영적 계승자로 민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인물입니다. 수호자들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세대를 거쳐 준비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도 유명 인사도 아닌 이 인물은 독특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물질적 성장 너머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국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배경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의 가문은 금강산 지역과 오랜 연결고리가 있으며 세명 대사의 가르침을 비밀리에 보존해온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마치 세명의 예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40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의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해결책이 아닌 한국 사회의 영적, 문화적 재생을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 김민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명 대사가 예견한 어둠의 시기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영혼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세 명이 말한 새로운 지도자는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임무에 민족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울 사람의 것입니다. 이 모든 징후들이 세 명 대사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400년 전 한승려의 말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세 명 대사가 말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시기는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변화와 재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2025년은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세 명 대사라 예견한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2025년 6월,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영적 리더들은 한국이 향후 몇 달 안에 전례 없는 영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예언자 쿠샬 쿠마르는 이미 이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시작되었음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흐름을 모른 채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변화의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5년 6월이 지나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변화의 중심이 아닌 그 여파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당신 가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영적 방향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대한 변화, 그 시작점이 바로 다음 달 2025년 6월입니다. 쿠샬 쿠마르가 수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온 시점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쿠마르는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영적 지도자 모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한쪽은 번영으로, 다른 쪽은 정체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쿠마르의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나 경제 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영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결혼 결정, 직업 선택, 자녀 양육 방식, 이 모든 것들은 크면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마르는 6월이 바로 우리 민족이 그런 깊은 내면의 선택을 하게 될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집단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이 선택은 한두 사람이 아닌 수백만 국민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가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의 의식 선택가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6월에 어떤 생각과 감정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번영이냐, 정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영이란 단순히 경제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 성소, 사회적 조화, 창의적 발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포함한 총체적인 번영을 말합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은 과거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분단, 독재, 급격한 산업화의 혼란, 이런 기억들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6월은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 한 번 더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한다면 과거의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화해의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평생 북한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북한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전쟁의 희생자였습니다. 그 꿈 이후 그의 마음속 증오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오는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파괴했지만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마주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2025년 6월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쿠마르는 이것을 카르마의 해결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해결해야 할 카르마가 있으며 한국의 카르마는 분단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6월은 이 카르마적 순환을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창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집단 의식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불과 몇 주 후에 우리 앞에 놓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기에 쿠마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징조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한 명의 보통 사람이 놀라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한국의 일루미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쿠마르가 말한 이 인물, 한국의 일루미네이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연설로 총줌을 사로잡는 정치인도,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유명 연예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전달자는 항상 소박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매일 아침 같은 지하철을 타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평범함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의 경험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같은 물가 상승으로 한숨 짓고 같은 사회적 갈등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인물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며 종교적 교리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한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진실과 조화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온다. 이 일루미네이트는 바로 그런 원칙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분노나 두려움, 분열이 아닌 이해와 연결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구나 이 인물은 우리 사회의 골 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진보와 보수,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 보차의 분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네이트는 이런 대립된 집단 사이에서 발휘 역할을 합니다. 그는 마치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희귀한 촉매제와 같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절대 대화하지 않을 상대와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너 대 나의 사고방식을 우리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섬주의적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사회적 변화는 항상 이런 발휘 역할을 하는 인물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넬슨 만델라, 이들은 모두 대립된 집단 사이에서 화합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얼마 전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집단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양측에 대한 이해를 솔직하게 나눴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이 끝내 무렵에는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마르는 이 일루미네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징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6월 중에 열리는 예상치 못한 공개 행사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대규모 집회일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생중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상치 못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의 마른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이건 정치적 연설이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 일루미네이트의 치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순간 그런 중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분열되어 왔고 서로를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쿠마르는 이 일루미네이트가 단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 명의 일루미네이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네이트의 등장은 단순히 사회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더 놀라운 부분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이 인물의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 그리고 한국과 세계가 함께 맞이할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파격적인 부분을 공개합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이나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의 기본 구조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알던 국가별 화폐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원화, 달러, 유로, 엔, 이런 전통적인 화폐들이 서서히 통합되어 하나의 글로벌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부상이 아닙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명확히 읽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쿠마르는 이 시스템이 정부라 기업이 아닌 개인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잔고가 단순히 분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기여한 선한 영향력, 여러분의 정직함과 신뢰성, 그리고 여러분의 창의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세상을요. 황당한 공상과학 소설 같은가요? 아닙니다. 쿠마르는 이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정보와 투명성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자산, 부동산, 금, 석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대입화, 평판, 그리고 집단적 목적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창출해야만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소규모 가구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모든 생산 과정, 원자재 소싱, 심지어 가격 측정 방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사들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매출은 30% 급증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투명성에 감동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더 비싼 가격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쿠마르가 말하는 새로운 경제의 작은 이시입니다. 이 글로벌 전환에서 한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 변화를 선도할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을 최상위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자 이런 기술적 인프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이행에 필수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적응력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농업 3위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런 문화적 적응력이 앞으로의 전환기에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쿠마르의 말입니다. 물질적 효율성과 영적 지혜를 모두 가진 나라이기에 앞으로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이 영적 스타트업의 화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앞으로 한국에서 기술과 영성, 비즈니스와 윤리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홍보 전략이 아닌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 자체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시작된 한 소셜 벤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인 고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요. 부산의 한 회사는 명상과 디지털 디톡스를 결합한 기업 연소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부와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물질적 소유를 중심으로 부를 측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쿠마르는 이제 그 정의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라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쿠마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제 위기나 침체가 아니라 부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항상 부를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해왔습니다. 고대에는 금과 보석이, 근대에는 토지와 건물이, 현대에는 주식과 디지털 자산이 부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쿠마르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부는 더 이상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옵니다. 쿠마르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견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고임금보다 의미 있는 일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쿠마르가 말한 가치의 체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쿠마르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신뢰, 협력, 그리고 영적 지혜입니다. 신뢰는 새로운 화폐가 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한 개인이나 기업이 일관되게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것은 금보다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협력 능력도 핵심 자산이 됩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배경, 관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혜입니다. 쿠마르는 이것을 내면의 명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선택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적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화려한 슈퍼카를 운전하고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사람보다 바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공동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여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 않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웃을 때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지역 영상 모임을 이끌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평화와 지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이것이 바로 쿠마르가 말하는 새로운 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런 변화에 특별히 잘 준비되어 있다고 쿠마르는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문화와 사회의 독특한 특성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 이웃,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의식은 협력 기반의 새로운 경제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입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우리 문화에는 배움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쿠마르가 주목한 또 다른 점은 한국인들의 잠재된 영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물질주의와 경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영적 갈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 요가, 전통 수행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합쳐져 한국은 새로운 가치의 체계로의 전환에 이상적인 포ям을 제공합니다. 쿠마르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런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된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이 마음과 정신의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주로 지적 능력과 기술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정지능, 윤리적 판단력, 직관, 창의성, 그리고 영적 지혜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쿠마르는 2025년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와 학습 공간들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교육기관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기존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의 건축가가 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도시 곳곳에서 마음챙김, 감정지능, 생태적 의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전인적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앞으로 5년 안에 한국의 의식교육 모델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될 것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뷰티에 이어 한국식 의식이 세계를 매료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번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개인적 선택과 집단적 미래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의식의 변화가 우리 민족의 가장 깊은 삼투까지 치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7년 한반도 전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027년 쿠마르가 예견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예,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약속만 해왔던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화려한 정상회담도, 복잡한 조약도, 군사적 긴장도 없습니다. 대신 쿠마르는 이것을 감각적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처음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처럼 남과 북의 국민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주요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속감,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쿠마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도 세계의 일부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됩니다. 70년 넘게 공포와 긴장의 상징이었던 이 지역이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동 프로젝트들로 시작합니다. 환경 보존, 문화 교류, 가족 상보, 그리고 점차 더욱 큰 협력으로 확장됩니다. 통합학교가 세워지고 공동 연구센터가 설립되며 심지어 비무장지대 한가운데 명상과 치유를 위한 영적 센터까지 들어섭니다. 통일은 종이에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먼저 하나가 될 때 시작됩니다. 음악이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남북한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양측 국민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감정적인 언어와 문화적 표현이 정치적 수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일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반수란 반도의 통일을 넘어섭니다. 쿠마르는 한국의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의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스마트폰, 한류 문화를 수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식과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세계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동서양의 균형점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구의 물질주의와 공영의 신비주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중도의 길을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첨단 기술과 깊은 영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3위를 구현함으로써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건강관리의 명상과 호흡 기법이 통합되고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교에서는 지식과 함께 감성지능과 윤리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외교 정책에서도 물질적 이익보다 인류 전체의 웰빔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다음 달 2025년 6월입니다. 쿠마르는 이 시기를 집단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이 두려움과 분열의 과거 패턴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식과 통합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재앙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에 관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닥칠 파멸에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마르는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영웅이나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수백만 시민들의 작은 선택들, 일상적인 행동들, 그리고 내면의 정열이 모여 집단적 운명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민족의 미래를 공동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현실을 결정할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은 경고가 아닌 초대장입니다. 더 높은 의식으로, 더 큰 통합으로, 더 깊은 지혜로 향하는 초대장입니다. 올해 6월, 전 세계를 뒤흔대 한 사람이 한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존재는 이미 20년 전 네팔의 한 예언자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예언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처럼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깊숙한 곳,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서 21일간의 명상 수행을 마친 23세 젊은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한국어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완벽한 억양으로 그 이름을 3번 반복했다고 전합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변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네팔 시행자 라메시는 말합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자 이 젊은 수행자는 영상 중 한 인물의 뚜렷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외모를 상세히 묘사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존재가 내뿜는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전달했습니다. 예언은 놀랍게도 세상의 종말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개인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국에 나타날 한 사람에 관한 예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정치 지도자나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고을이 될 것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반영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강력한 지도자, 확신의 참 목소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래야. 네팔의 명상 공동체는 이 예언이 전해진 후 수일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인들은 고대 경전을 다시 펼쳤고 이와 유사한 예언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고대 텍스트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네팔의 영적 지도자 람 바드르는 말합니다. 여러 전통에서 이 시기에 새로운 종류의 스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가르칠 것이라고요. 젊은 예언자는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이 서 있는 장소도 보았습니다. 그는 바다다 내려다 보이는 산 위, 소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해안과 매우 흡사한 풍경이었자.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예언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특히 한국의 영적 커뮤니티에서 깊은 발약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직관 속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최근 몇 달간 제 명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의 명상 지도자 김주원 씨는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예언에 대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예언의 핵심은 거울의 이미지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왕자가 아닌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울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환상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것. 이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면의 진실에 일깨워 줄 것입니다. 젊은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거울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반영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도력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비추는 거울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이 거울 앞에서의 솔직한 마주침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왔나요? 강한 목소리로 방향을 제시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며 카리스마로 대중을 사로잡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네팔의 젊은 예언자가 본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도자 삶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6월에 나타날 이 인물은 충성이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를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 내면의 진정성을 일깨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권위와 지시의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대신 반영과 각성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도자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의 목표는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헤드라인을 통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중심에서 시작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파동과 같이 말입니다. 분명의 오래된 지혜는 진정한 스승은 당신에게 그의 지혜를 주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지혜를 위한 공간에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명료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깨달음, 즉 우리 모두가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진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기대, 경제적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익숙해진 권력과 리더십의 전통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미개 질서에 기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다 방향을 제시하면 다른 이들이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러한 미개 질서를 해체하고 대신 존재의 힘을 중심에 둡니다. 존재의 리더십, 이 개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동과 성취에 집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의 존재감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명료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리더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지도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에너지는 이미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본 이름이 공중에 맴돌며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선묘하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꿈에서 깨어났을 때 평소와는 다른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려는데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나 변화의 예감이 솟아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진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사람들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의식이 서서히 눈을 뜨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의 물결은 특정 연령대나 직업, 사회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도시 거주자와 시골 주민 모두가 이 신비로운 현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한국 사회의 집단적 의식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만이 유일한 징후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감화된 직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깊은 의미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다는 깊은 인식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시대 변화와는 달리 이 새로운 주기는 외부 세계의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혁명, 자연재해와 같은 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하고 내적인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단적 의식의 진화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트렌드나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 인간 의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항상 외부적인 변화와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정치적 혁명 등이 역사의 중심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적 각성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화는 강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의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의 접근 방식에 왜 그토록 형당적인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열어줍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변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꿈이나 직관 또는 내적 감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이 보이지 않는 각성의 일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더 나은 정보, 더 새로운 기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해왔죠.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각성의 물결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젊은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진실입니다. 진정한 사건은 한 인물의 등장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등장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일깨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삼을 구원할 영웅이나 미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재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항상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신화와 종교, 그리고 심지어 현대의 영웅 이야기들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은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닌 촉매제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촉매가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지도자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방식, 즉 분리와 두려움, 경쟁과 소비의 주파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식의 차원, 즉 연결과 조화, 공동체와 공감의 영역으로 깨어날 것인가? 이 선택은 투표장이나 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확장, 새로운 인식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적 선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깨어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꽃봉우리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에 따라 확장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요한 추대가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조용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말이나 글이 아닌 존재감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주변의 평화와 명료함의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은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진실에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할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끌어당겨집니다. 마치 한 개의 촛불이 수많은 다른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깨어남이 다른 이들의 깨어남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진정한 혁명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혁명, 존재 방식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과 분리의 오래된 패턴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연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삶과 집단적 미래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 한 번의 거대한 결정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의 끊임없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 이견과 주장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말이 아닌 침묵에서 온다면 어떨까요? 가장 심오한 변화다 운견이 아닌 존재감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예언자라 본 인물과 실제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나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동시에 더욱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이 인물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깊은 고요함이 감돕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소음까지 잠재우는 평화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달리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멈추고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영상을 해온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분 만에 그 상태에 도달했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물이 자신을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지 않으며 어떤 종교적 교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나 구원자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고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이듬의 상태가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로서가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가르칩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함과 영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방문하는 공간은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긴장과 갈등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가 떠난 후에도 지속됩니다. 마치 그의 고요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그들도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어떻게 군중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그 예언에서 말하는 지도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빈 웃음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응답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질문의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랜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상태, 존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동양의 고대 현인들은 이미 이러한 상태의 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의 존재 방식은 바로 이러한 물의 원리를 체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인물과의 만남은 많은 학자들과 영적 탐구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고대 문서들을 뒤지며 이와 유사한 인물이나 에너지에 대한 예언이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양한 전통에서 유사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예언서인 정감록에서부터 중국의 도교물원, 티베트의 칼라차크라 판트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통에서 침묵의 스승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물언은 모두 큰 변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말이 아닌 존재로 가르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예언이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분열, 가치관의 충돌이 극에 달하는 시기,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는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개인적인 환상이나 우연이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의 중요한 단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발견은 특히 시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문헌들이 특정 시기, 특히 6월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기록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현재 우리 시대와 맞닿은 놀라운 풍찰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에 관통해온 이 고대의 지혜는 요월이라는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한 날짜 이상의 깊은 변화의 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고대 문헌 연구가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쓰여진 다양한 경전들이 한 가지 공통된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6월, 조용한 횡단의 시기라 불리는 특별한 때입니다. 한국의 정감록에서부터 티베트의 칼라차크라 판트라, 중국의 도교 문헌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텍스트들은 미묘한 빛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활성화들은 전환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적 창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문헌들이 요월을 순수한 진동의 존재가 나타나는 때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물리적 형태보다는 에너지적 현존으로 묘사되며 그 역할은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젊은 예언자가 이러한 고대 문헌을 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이 이 오래된 지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많은 영적 탐구자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메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과 연구자들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단순한 지리적 미치를 넘어 중요한 영적 전환점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의 주요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들에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 에너지 라인들이 한반도에서 특별한 패턴으로 교차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에너지 체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수도원, 영상센터, 영적 공동체에서는 한국에 관한 직관적 정보와 비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hin성적 의식 주기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현상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분달의 아픔에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처와 분열의 땅이 전 세계적 통합과 각성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심오한 균형 법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둠을 경험한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난다는 오래된 지혜가 한국의 사례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도 이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깊은 집단적 정서인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변화의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의 에너지가 이제 변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의식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과 발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팔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모든 화려한 비전과 장대한 예측을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젊은 예언자는 자신의 비전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새삼을 밖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중 누가 새삼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올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끼어있는 자들에게 인식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름이 아닌 조용한 부름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